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2018년도 시험 대비 환경고와 실전 모의고사 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반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이제 문제풀이 반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문제풀이의 가장 최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확인해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저희가 문제풀이반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고 확인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반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가 생뚱맞게 내는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할지라도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올 이번 주에 있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연습 삼아서 푸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환경공학에 할애된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시작할까요? 1회 모의고사 보시면 1회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원하는 그 평균 점수는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평균 85점 정도는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그러니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수록을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잘 찾으신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어느 하천의 유량은 1000m의 세제곱화대이며 SS는 100mg/L이다. SS가 10%가 침전된다면 침전제에 생성되는 슬러지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걸 공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공식 때문에 생각하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SS가 100이라고 나왔고 100에 10%가 침전된다고 하면 당연히 10mg/L만큼의 SS가 침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10mg/L라는 건 1리터당 10mg이라는 어떤 농도의 개념이니까 총 침전되는 슬러지의 양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 부하의 개념으로 유량만 곱해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슬러지다 라고 하면 슬러지를 지금 문제상에서는 kg/day로 계산을 하라고 했고 지금 문제상에 보시면 SS를 구하라고 했고 침전되는 슬러지가 어쨌든 VU 고형물이니까 SS잖아요. SS가 100mg/L에서 10%만 침전된다고 했으니까 10%에 해당하는 것만 슬러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100분의 10이 될 수 있고 그럼 1리터당 계산해보시면 10mg만큼의 SS가 침전이 되는데 물은 1리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물은 하천의 유량이 얼마냐면 1000m의 세제곱화대이니까 1000m의 세제곱화대를 곱해주시고 단위 환산을 하셔서 1m의 3승은 10의 3승 리터, 10의 6승 미리그램은 1kg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00 지워주고 얘 계산하면 100, 그쵸? 100 kg/day 이렇게 풀면 슬러지의 양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러지의 양은 침전되는 SS의 양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넘어갈게요. 혐기성 퇴비화에 비해서 호기성 퇴비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말이 없으면 호기성 퇴비화를 말하죠. 그래서 뒤집기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호기성 퇴비화의 공정을 말하는데 가끔씩 가다가 혐기성 퇴비화와 호기성 퇴비화의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퇴비화와 혐기성 퇴비화의 비교표를 물어보는 거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생물학적인 처리 공정이고 그쵸? 퇴비화는 생물학적인 처리고 생물학적인 자원화 방법이긴 하고 생물학적으로 혐기성 처리를 하는 것과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호기성 처리를 하는 것의 비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퇴비화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퇴비화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호기성 처리와 혐기성 처리 차이점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면 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화열로 인해서 유충의 알이나 병원균이라든지 잡초종자 등의 사멸이 가능해서 위생적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호기성 퇴비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최적의 온도가 뭐 55도씨에서 65도씨, 많이 올라가면 70도씨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열로 인해서 유충의 알이나 병원균이나 잡초종자 같은 것들이 사멸하기 때문에 어떤 위생적으로 안전한 퇴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기성 퇴비와에 비해서 호기성 퇴비와의 특징이니까 일단 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현기성 퇴비와 하는 어떤 퇴비보다는 수분이 증발되는 양이 많아서 현기성 퇴비보다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소요 부지가 적게 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현기성 퇴비화에 비해서 호기성 퇴비화는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때요? 짧거든요. 그쵸? 그래서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요부지가 적게 소요가 되는 거는 맞아요. 어쨌든 간에 퇴비화, 현기성 퇴비화에 비해서 호기성 퇴비화가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호기성 처리랑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서 호기성 처리와 현기성 처리를 보면 호기성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거고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인데 박테리아가 유기물, 즉 BOD와 N 대 P의 밸런스가 100대 5대 1의 영양 밸런스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호기성 퇴비화를 한다라고 하면 호기성 미생물들은 BOD라는 유기물의 섭취량과 질소의 섭취량과 인의 섭취를 하면서 얘네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현기성 미생물들은 저 옆에 있는 영양 밸런스만큼 질소와 인을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퇴비를 하기 위한 물질이 있다. 뭐 슬러지가 될 수도 있고 하수 슬러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퇴비화를 시켰을 때 질소와 인의 함량이 나중에 누가 더 많을 것인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남아있을 것인가. 호기성 퇴비화를 시키면 질소와 인을 미생물들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현기성 퇴비했을 때 남는 퇴비보다는 질소와 인의 함량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쵸? 근데 현기성 퇴비화를 할 때는 현기성 미생물들은 질소와 인을 소비를 안 하니까 질소와 인이 남은 상태로 퇴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퇴비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호기성 퇴비했을 때보다 현기성 퇴비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앞에 있는 호기성 퇴비화는 현기성 퇴비화보다 소요 부지가 적게 소요되는 건 맞아요.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부가가치는 어떤 편이다? 낮은 편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부가가치는 낮은 편이다. 어떤 부가가치라는 것은 퇴비로서의 가치, 비료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유기물 분해 속도가 현기성 처리에 비해서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서 짧은 시간 안정화되는 것이 호기성 퇴비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시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질소산화물의 억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작년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소산화물 2016년, 2017년 계속 요 근래 들어서 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근래뿐만 아니라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녹스 저감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녹스 저감 기술로 억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전옥스 버너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옥스 버너라는 것은 2단 연소랑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어떤 버너에다 장착함으로써 녹스 저감을 하기 위한 그런 연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옥스 버너라는 것은 버너에다가 EGR이라고 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그 다음에 2단 연소의 장점 같은 것들을 버너에다 내장해서 녹스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녹스 생성을 저감시키는 그런 버너를 전옥스 버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잉 공기를 10%가량 늘려서 연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녹스라고 하면 질소산화물은 생성되는 기작 자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더멀녹스, 그 다음에 퓨어녹스, 에어녹스, 프롬프트녹스, 그쵸? 그래서 녹스 같은 경우에는 더멀녹스, 그 다음에 퓨어녹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프롬프트녹스는 지금까지는 뭐 아직 정확한 어떤 발생 기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요. 그 과잉 공기량을 10% 정도 늘리면 일반적인 우리가 연소, 완전 연소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공기량만큼 넣어주는 거 이론 공기량을 넣어서 연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소를 시키면 이론 공기량보다 약간의 과잉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완전 연소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 연소에 가깝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론 공기량보다는 약간의 과잉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과잉 공기만큼 들어갔을 때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고온이 일어나거든요. 고온이 발생하면서 서멀록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잉 공기를 10% 이상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서멀록스 같은 것들도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과잉 공기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녹스를 발생시키는 에어녹스 같은 것들도 발생을 더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공기를 10% 이상 늘려서 연소한다라는 것은 녹스 생산을 저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완전 연소로 인한 서멀록스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녹스로 인해서 에어녹스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EGR이라고만 나왔는데 EGR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거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에다가 배기가스는 뭐예요? 배출되는 가스를 다시 연소실에 주입함으로써 녹스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배기가스는 일단은 산소의 함량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쵸? 배출되는 가스고 연소를 하고 나서 배출되는 가스이기 때문에 산소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 배기가스를 연소실에 넣으면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좀 저감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완전 연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완전 연소가 발생을 억제시키면서 연소실 내부의 온도 상승을 억제시키고 온도 상승 억제로 인한 서멀록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연소 시에 연소가스 체류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체류 시간을 왜 단축을 시키냐? 완전 연소 안 시키겠다는 거죠. 완전 연소의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3TO라는 조건을 보면 첫 번째로는 충분한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혼합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산소가 있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완전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잉 공기를 높여가지고 온도를 완전 연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 중에 옥시전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있는 연소 시간, 체류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하면 타임을 우리가 체류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킴으로써 녹스를 저감을 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을 억제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기를 10%가량 늘려서 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소산화물을 더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억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이외에 질소산화물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열을 일단 낮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열 부하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쵸? 열 부하를 저감시킨다.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를 우리가 주입할 때 온도를 빨리 연소 효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연소용 공기 같은 것들을 예열을 해야 되는데 예열하는 온도를 어때요? 예열을 하지 않고 예열하는 온도를 낮춘다라는 것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서멀록스 같은 것들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부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의 예열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공기비라고 치면 공기비를 어떻게 하고 낮추고 그쵸? 그래서 공기를 과잉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낮은 공기비로 연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1번, 3번, 4번 제외하고 녹스의 생성을 저감할 수 있는 다른 그 외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셔서 집진장치나 더스트의 전압 손실이 480mm의 H2O이며 처리가스량이 36,720m/세제곱호ur인 송풍기의 효율이 80%일 때 송풍기 출력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 동력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수질할 때 이제 펌프 같은 것들도 동력 계산하는 방식이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상에 나와 있는 단위가 몇 킬로와트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몇 킬로와트냐라고 해서 단위 환산을 하실 때에는 102라는 단위 환산 수치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이론 시간에 왜 10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102분의 압력 손실 곱하기 유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식이에요. 기본적인 식. 그 다음에 만약에 효율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효율이 80%면 내가 전기를 100이라는 전기를 주었는데 이 펌프가 제대로 제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집진장치가 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80밖에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기는 100을 먹고. 그쵸? 그러니까 전기를 100을 먹었는데 80%밖에 일을 못하니까 100%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적게 넣어줘야 돼요?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80% 효율이다 그러면 100분의 80이다 그러면 출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80%다라고 하면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줘야지만 우리가 동일한 효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집진시설의 어떤 부분의 효율이든 간에 효율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쵸? 효율이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 효율은 나눠주고 만약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율로 전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을 갖고 가는 게 내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돈인데 여윳돈으로 혹시나 몰라서 30% 더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13,000원을 갖고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유율이 나오면은 가끔씩 까먹어가지고 여유율이 30%다 그러면 100분의 30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유율은 100분의 130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더 갖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유율이 나오면 여유를 여기다 곱해준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요 동력을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압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80 mm H2로 제시가 됐으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처리가스량이라고 하는 처리 유량을 말하는 건데 36,720 미터의 세제곱퍼 아워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나왔을 때 Q라는 값은 항상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퍼 세크라는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위로 넣어야지만 102라는 단위로 킬로와트라고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따라서 36,720 미터의 세제곱퍼 아워를 환산을 하면 1시간이 3,600초잖아요. 3,600으로 하면은 나누기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60 곱하기 60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서 단위 환산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 이렇게 환산을 하시면 얼마냐면 10.2 나와요. 10.2.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2 미터의 세제곱퍼 세크 나오고 효율은 지금 문제상에서 80%라고 했으니까 효율은 80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따라서 필요한 요 송풍기의 출력 같은 경우에는 소요 동력은 얼마냐 하면 102 곱하기 효율 0.8분의 유량이 10.2고 480 곱하기 10.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102랑 10.2랑 곱해주시면 얘 소수점 하나 뒤로 밀어준 것만큼 밀어주는 거니까 102 곱하기 8분의 480 곱하기 102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102, 102 지워주고 8, 6에 48인가요? 그래서 60kW? 정답은 60kW 이렇게 출력을 계산할 수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불어서 단 여유율은 30%다라고 하면 60kW는 그대로 출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30%를 더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끝에다가 여유율이 30%다라고 하면 100분의 130, 즉 1.3배만큼 해준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응용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되게 간단한 공식이었는데 공식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고 항상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수록을 해봤으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요동력 계산하는 식이 수질에서는 펌프의 소요동력 그러니까 펌프에서 물을 뽑을 때 필요한 어떤 소요동력을 계산하는 공식과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펌프에서 소요동력 계산할 때는 102 효율 곱하기 여유율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감마 QH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쓰면 P는 102 효율 나와 있으면 효율
여유 나와 있으면 여유 곱해주고, 감마는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Q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유량을 말하는 거고, H는 뭐예요? 펌프에서 올려야 되는 양정. 그래서 올려야 되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의 많은 출력이 필요한 거고,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기도 단위를 MKS 단위로 다 환산하셔서 넣어주시면은 킬로와트라는 단위로 환산하셔서 펌프의 소요동력 계산하실 수 있으시니까 동일한 공식이잖아요. 비슷한 공식이고 사용하는 좀 인자들만 약간 단위가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환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효굴뚝 높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유효굴뚝 높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유효굴뚝 높이 어떻게 계산해요? 실제 굴뚝 높이와 연기상승고를 더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효굴뚝 높이다라고 하면 문제 출제되는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효굴뚝 높이를 직접 계산하여라. 홀랜드식을 이용해서 연기상승고를 계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효굴뚝 높이를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유효굴뚝 높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굴뚝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와 연기상승고 델타 H라고 해서 얘를 더해서 우리가 뭐 유효굴뚝 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효굴뚝 높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빨리 읽어보시면 뭐가 클수록 증가한다, 클수록 감소한다, 뭐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작을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은 유효굴뚝 높이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은 실제 굴뚝 높이가 높거나 아니면 연기상승고가 높거나 근데 우리가 실제 굴뚝 높이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바로바로 유효 굴뚝 높이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굴뚝 높이가 높거나 연기 상승고가 높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보통은 연기 상승고가 높을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연기가 배출가스의 어떤 굴뚝에서 나올 때 배출가스의 투출 속도가 커야지만 위로 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기가 풍속이 주변에 있는 풍속이 작으면 작을수록 풍속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더 연기 상승고가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연기가 상승하는 연기 상승 높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 높이가 클 조건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보시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열량이 클수록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굴뚝에서 배출되는 그 연기의 열량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출가스의 온도가 높아야지만 그만큼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연기상승고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풍속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반대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풍속이 증가하면 연기상승고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풍속이라고 나왔지만 마찰력 내지는 어떤 주변 지형의 영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속이 증가할수록 유효굴뚝 높이도 감소하고 마찰이 크면 클수록 유효굴뚝 높이가 감소하고 그쵸? 그래서 풍속뿐만 아니라 증가할수록 유효굴뚝 높이가 감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연돌의 통풍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굴뚝의 통풍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기상승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효굴뚝 높이가 더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연돌의 직경이 작고 토출 속도가 작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유효굴뚝 높이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시면 연돌의 직경이 작아야지만 배출가스의 토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돌의 직경이 작을수록 연기상승고가 증가하는 건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뒤쪽에 보시면은 토출 속도가 작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기가스의 토출 속도가 어때야지만 빨라야지만 연기상승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굴뚝 직경이 작고 배기가스의 어떤 토출 속도가 클수록 연기 상승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효 굴뚝 높이가 증가하고요. 유효 굴뚝 높이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실제 굴뚝 높이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거나 풍속이 낮거나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그럼 배기가스의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굴뚝의 직경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굴뚝의 직경이 작거나 아니면 주변 지형의 영향이 최소이거나 아니면 뭐 마찰력의 영향을 최소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연기 상승고를 상승시킴으로써 유효굴뚝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굴뚝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알칼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알칼리도는 뭐를 중화할 수 있는,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로 예전에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
그러니까 알칼리도 유발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알칼리도라는 것이 산을 중화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산성물질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수소이온이 들어가 있는 걸 받아줄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누구예요? 알칼리도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유발물질은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그래서 외우실 때 수중탄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칼리니티 이론 시간에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 하면 pH가 어떤 pH 부분에서 pH가 산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X축이 산 주입량이거든요. 그래서 X축에서 산을 주입하면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알칼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수산화이온이나 중탄산이온이나 탄산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산을 주입하면 당연히 물속에는 산성에 들어가 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pH가 떨어지거든요. 그쵸? 원래는 알칼리도 유발 물질 없으면 pH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알칼리도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알칼리도가 산에 있는 수소이온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pH가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얘네들이 감소될 수 있게끔 완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pH가 Y축의 pH고 13이라고 하면 13짜리가 처음에 산을 주입하면 13짜리가 pH가 그러니까 산을 주입했으니까 pH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13짜리가 pH가 8.3까지 떨어질 때 보니까 pH가 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가 받아주는 완충작용을 한 것 같아 라고 봤더니 보통 pH가 10 이상에서는 누가 수소이온이 들어가면 중화를 시켜줘요. OH-이온이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8.3 부분까지 떨어질 때는 누가 중화를 시켜주냐면 CO3-2-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pH가 4.5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8.3에서 4.5까지 떨어질 때 누가 수소이온을 이만큼 집어넣는데도 중화를 시켜주냐 하면 중탄산이온이 얘네를 받아줘서 중화를 시켜주더라 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13짜리가 8.3까지 떨어지는데 우리가 액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알칼리성에서 약알칼리성으로 바뀌는데 약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액성이 바뀌는 것을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시약이 지시약이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지시약이 13짜리가 8.3까지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얼마만큼의 산의 양이냐라고 하는 것을 CaCO3라는 단위로 환산을 해서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라고 하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사용해서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 같은 경우에는 pH 13짜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pH에서 pH 얼마로 떨어지는데 8.3까지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산의 양을 CaCO3로 환산한 값을 우리가 P-알칼리도,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13짜리가 4.5까지 떨어지는데 8.3에서 4.5가 아니라요. pH 13짜리가 4.5로 떨어지는데 이때 알칼리도 물질을 보면 pH가 13짜리가 4.5로 떨어지는데 산을 주입하면 처음에는 OH-이온이 수소이온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받아줄 OH가 없으면 탄산이온이 수소이온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 탄산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탄산이온이 받아줘요. 그쵸? 그러면 중탄산이온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물속에 수소이온을 집어넣어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알칼리도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후부터는 산을 넣으면 어때요? 쭉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pH 4.5까지가 알칼리도의 총량이라고 해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알칼리도라고 해요. 총알칼리도. 그래서 토탈 알칼리니티라고 해서 T-알칼리도라고 주로 쓰고 pH 13짜리가 4.5인 산성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시약을 뭐 쓰냐 하면 메틸 오렌지를 쓰죠. 그쵸? 그래서 얘를 M-알칼리도라고 하는 거예요. M-알칼리도. 그럼 지금 문제상에서 보시면 알칼리도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P-알칼리도,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는 pH를 얼마까지? 8.3까지 낮추는데
주입된 뭐의 양을? 산의 양을 뭘로 환산한 값이죠? CaCO3라는 탄산칼슘으로서 환산한 값이다 라고 나왔고, 세 번째로 M알칼리도는 이라고 했지만 M알칼리도는 메틸오렌지 알칼리도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물속에 있는 총알칼리도의 총합이기 때문에 총알칼리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총알칼리도는 pH가 얼마까지? 4.5까지 낮추는데 주입된 산의 양을 CaCO3로 환산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고, 4번에 보시면 총알칼리도는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아니죠? 총알칼리도는 곧 무슨 알칼리도예요? M알칼리도죠. 그쵸?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으시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에 있는 지문이 총알칼리도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메틸오렌지 알칼리도가 곧 총알칼리도고, 총알칼리도는 처음 pH에서 pH를 4.5까지 낮추는데 소요된 산의 양을 CaCO3로 환산한 값으로 M알칼리도와 같은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도에 대한 정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도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압축 전의 폐기물의 밀도가 0.4 톤/m의 세제곱이고 압축 후의 폐기물의 밀도가 1.0 톤/m의 세제곱이었다면 폐기물의 부피 감소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다만 폐기물의 질량은 동일하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가 부피 감소율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피 감소율 계산하는 방법이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에 얼마만큼으로 부피가 감소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부피가 100이었는데 부피가 20으로 줄었어요. 얼만큼 감소했어요? 80만큼 감소했죠. 그거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축 전 부피, 그 다음에 압축 후 부피. 이걸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시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외우실 때 이거예요. 원래는 100이었는데 얼마만큼 부피가 감소했냐 면 100에서 20으로 부피 감소했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로 예를 들었던 거. 그럼 원래 100이었는데 얼마로 준 거죠? 20으로 준 거니까 부피 80으로 준 거잖아요. 아니 맞죠? 80이 준 거잖아요. 부피 감소율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가 얼마예요? 1. 그쵸? 1 빼기 원래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빼준 거예요. 그 공식이 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곱하기 감소율이니까 백분율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밀도만 제시가 됐지 밀도를 갖고 우리가 부피 감소율을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밀도의 개념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밀도가 뭐예요?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참고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압축 전 부피와 압축 후 부피를 알아야 되니까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압축 전 부피라고 하면 전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얼마냐 하면 0.4라고 나와 있고 0.4 톤/m의 세제곱, 질량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질량은 어차피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m이라고 동일하게 쓰고, 그 다음에 압축 후 부피를 보면 후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피는 밀도,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이고 압축 후의 밀도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m, 그렇게 하면 부피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맞죠? 이 상태로 넣어주시면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압축 전에 0.4분의 m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압축 후가 1.0분의 m이라고 하면 m 지워지니까 1 마이너스 m분의 0.4 m이 될 수 있고 1에서 0.4 빼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1에서 0.4 빼주면 얼마지? 0.6 곱하기 100 하면 6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 문제이지만 부피를 제시되지 않고 만약에 밀도가 제시가 된다면 그 밀도를 가지고 부피를 산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헷갈리게 학생들이 차라리 숫자가 나오면 덜 헷갈리는데 숫자 대신에 이렇게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나오면 헷갈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호를 그냥 써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가 공식에 들어가면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그냥 1이라고 대입하셔서 동일한 값을 넣어주시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60%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시거나 그러지 않게끔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 저걸 푸시는데 1분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초, 생각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고 바로 밀도를 부피로 환산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푸시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으로 넘어가서 흡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흡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서 대기에서도 어떤 가스 흡착이라든지 아니면 배기가스 안에 있는 어떤 입자성 물질 같은 것들도 흡착할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처리에서도 활성탄 흡착이라고 해서 각종 물질 용존되어 있는 그런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용존되어 있는 용액 중에서의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남분해성 COD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착을 통해서 많이 제거를 하죠. 그 흡착에서는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있는데 그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특징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화학적 흡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물리적 흡착, 화학적 흡착의 특징을 알려드렸지만 물리적인 흡착은 물리적인 흡착제가 있으면 그 흡착제와 피흡착 물질, 그러니까 흡착제와 피흡착 물질이 물리적으로 붙으려는 힘, 이게 인력이라고 했죠. 그 인력,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달라붙은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달라붙은 건 다시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이 가능한 게 물리적인 흡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화학적 흡착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물질과 흡착 물질과 그 다음에 흡착제와 피흡착 물질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물리적인 흡착은 흡착제가 있으면 피흡착 물질이 여기 있는 비표면에 표면적이 다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분자 흡착이거든요. 물리적인 흡착은. 근데 화학적인 흡착은 흡착제가 있으면 피흡착 물질과의 화학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분자 흡착이에요. 화학적인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물리적 흡착은 물리적인 반데르발스의 힘에 의해서 흡착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가역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재생이 가능하지만 화학적인 흡착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어떤 흡착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생이 불가능한 그런 흡착이 화학적 흡착이에요. 화학적 흡착이 화학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시면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화학적 흡착은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라는 게 틀린 거예요. 그쵸? 화학적인 흡착은 화학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화학적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물리적인 흡착에 비해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흡착제는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그 뒤에 있는 설명은 맞았는데 앞에 있는 설명이 좀 틀렸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흡착은 화학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보시면 화학적 흡착은 피흡착 물질과 고체 표면 사이에 생성된 정전기적 인력, 얘가 반데르발스의 힘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전자 공유로 화학결합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얘기했네요.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화학적인 흡착은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화학적인 흡착은 피흡착 물질과 고체 표면 사이에 생성된 어쨌든 간 인력도 존재를 해야지만 얘가 흡착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니까 정전기적 인력과 전자 공유로 화학적인 결합이 생기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조금 불가능한 비가역적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 세 번째로 보시면 물리적인 흡착은 용질과 흡착제 사이의 분자 인력이 용질과 용매 사이 인력보다 클 때 용질이 흡착제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물리적 흡착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물리적 흡착을 할 때 보통 수철이라고 하면 얘가 물이에요. 그쵸? 오염된 물이라고 하고 남분해성 COD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된 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물은 용매잖아요. 그쵸? 물. 그 다음에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이물질이다 라고 하면 얘는 흔히 용질이라고 하고 흡착제에 달라붙어야 되는 물질이니까 피흡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활성탄을 넣어줘서 액티베이트 카본이라고 하는 활성탄을 넣어주고 얘를 활성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냐 하면 물리적인 흡착은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이 용질이잖아요. 그쵸? 용질하고 활성탄하고 달라붙으려는 힘이 용질이 물이랑 달라붙으려는 힘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용질과 흡착제 사이의 분자 간의 인력이 용매 사이와 용질과의 어떤 분자 인력보다 커야지만 흡착이 일어난다. 별거 아닌데 말을 막 용질, 용해, 흡착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씩 많이 쓰는 용어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흡착은 반응 시에 발생하는 응축열이 화학적 흡착에 비해서 작은 편이겠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응축열은 물리적인 어떤 그 가역적인 반응에 비해서는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9번으로 갈게요.
9번은 틀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쵸? 왜냐하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건 공정시험 기준상에 나와 있는 전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충분히 틀리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뭐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서울시 문제나 아니면 환경부 문제, 보통 지방직 문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데 서울시라든지 환경부 문제에서는 간혹가다 이렇게 공정시험 기준에서 조금 꼭 알아야 되는 전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문제에다 수록해놓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문제를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료를 전처리하는 거예요. 전처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시료를 실험을 하기 이전에 방해가 되는 물질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물질을 미리 없애는 거를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 전처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분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을 이용해서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방해 물질을 미리 분해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질산법, 2번에 있는 질산염산법, 3번에 있는 질산과염소산법,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질산황산법까지, 질산황산법까지 3분해법의 종류는 5가지예요. 5가지. 그리고 그 5가지 3분해법 중에서 언제 어떤 3분해법을 이용해서 전처리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못해요. 암기 안 하면. 그래서 일단은 질산법부터,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없을 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필기를 써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질산법, 3분해법 중에서 보시면 질산법이 있고요. 그리고 질산, 앞에는 질산이 다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외우실 때 다 질산이라고 써놓으시고 5가지. 질산법, 질산 황산법, 질산 염산법, 질산 과염소산법,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 그래서 이런 5가지 방법이 우리가 산분해법의 전처리 방법에 해당이 되니까 외우실 때는, 이제 간단하게 외우실 때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 3분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질산이 다 들어가는구나. 간혹가다가 여기다 뭐 황산, 과염수산 이렇게 나오면 걔가 틀렸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실 때는 질산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기물 함량이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의 전처리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황산법, 질산 황산법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등을 이렇게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의 전처리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질산염산법은 질산염산법의 그 정의는 위에 있어요.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속의 수산화물이나 산화물, 인산염,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응하기 위한 시료의 전처리법. 나머지는 안 써드려도 되죠? 왜냐면 문제상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걸 굳이 쓰는 이유가 불러드려도 되는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질산과염수산법은 유기물 함량을 유기물이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은 다량의 점토질 또는 보세요.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을 한다. 여기까지 쓰셨죠? 그 외우실 때 어쨌든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 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외우실 때 질산법은 이렇게 질산법은 다 들어가니까 질 이렇게 외우시고 질 녹지 않은 이렇게 질 녹지 않은 원래는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낮은 이었거든요. 질 낮은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공정시험 기준상에서 명시된 문제를 보면은 질 높지 않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높지 않다라고만 하면 질 높지 않은 질산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산 황산법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산분해법이다라고 하면 황산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기본적으로 다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질산 들어가 있으니까 황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만이. 그래서 외우실 때 얘는 질 높지 않은 얘는 황만이 됐나요? 그 다음에 염산법 들어간다 그러면 염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그래서 산화물 이렇게 산화물 외우실 때 염산화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쭉 읽다가 뒤에 산화물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염산화물이니까 염산법이에요. 근데 염산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염산법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과염소산은 과산분해. 산화물과 산분해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에는 과염소산이에요. 근데 헷갈리라고 저기다가 뭐 과염소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우리 외우실 때는 그냥 편하게 과산분해 이렇게 외우잖아요. 과산분해 이렇게 외우니까 헷갈리라고 저기다 과염소산 대신에 뭐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도 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읽어보시고 그래서 과염소산은 과산분해,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는 과염소산이다. 앞에 거 다 읽어보면은 헷갈려요. 왜냐하면 다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유기물이 다량 함유하고 있고 여기 앞에 거 읽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볼 것만 내가 찾을 것만 빨리 캐출해서 찾으셔야 돼요. 질 그러면 질 높지 않은 염 산화물 과산분해 황 많이 이렇게 외우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그래서 과불 사자성어처럼 점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과불점규 내지는 점토질 들어가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과불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과불점규라고 했으니까 과염소산과 불화수소산 그쵸? 근데 과염소산과 불화수소산을 넣고 3분해하는 방법 앞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이라고 하는 거고 다량의 점규니까 점토질이나 규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하는 전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뭐 확률적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 확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면 잘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말만 계속 뭐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질 높지 않은 황, 많이, 과 3분의 뭐 염, 산화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외우시면은 혹시라도 나오면 맞힐 수가 있죠. 그 문제 볼까요? 9번에 보시면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만의 해석 높지 않대 그러면 유기물 함량이 뭐 질 높지 않은 이렇게 외우신단 말이에요. 높지 않고라고 했지 높지 않은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얘는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금속의 수, 산화물. 그러면 산화물이 나왔으면 무슨 산화물이죠? 염산화물. 그러면 염산법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염산법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들어가야 되니까 질산 염산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는 걸로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외워놓으시면 까먹지 않게끔 정리하시고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토양 지하수가 공극 내에서 농도 900, 키포인트죠? 농도 900 나오면은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쵸? 확산이죠. 그 어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이라든지 분자들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차로 인해서 이동을 하는 어떤 그 분자 이동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확산 디퓨전이고요.
첫 번째 있는 이류부터 볼까요? 이류는 지하수가 용지를 같이 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동하는 지하수가 용지를 이동시키는 것을 이류라고 하는 거죠. 이동시켜서 흐른다라고 하는 이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는 지하수가 용지를 이동시킨다. 됐나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연은 뭐냐면 용질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이 지하수가 형성이 되려면 지층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용질이 지층을 통과할 때 방해 요인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지연되는 거죠. 이류 속도가 저감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지 않도록 어떤 일반적인 정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용질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물리화학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용질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물리화학적인 과정을 지연이라고 한다. 마지막 분산 보시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불규칙성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의 공극에 보면은 공극이 큰 쪽도 있고 작은 쪽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 속도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다공질 매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공질 매체가 모래 같은 것들이잖아요. 모래나 자갈이나 토양층에 있는 공극을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뭐 돼요? 희석되면서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산. 됐나요? 이 분산의 정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용질의 불규칙성이라든지 공극의 어떤 크기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쩔 수 없이 이류라든지 지연, 확산, 분산 이런 것들의 간단한 정의들은 마찬가지로 키포인트를 찾아서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하수가 용질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류라고 외워두시고 농도 구배라는 말이 나오면 확산 알아두시고 어떤 방해물질에 의해서 이동 속도를 용질의 이동을 지연시킨다라고 하면 지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분산 같은 경우에도 매체를 통해서 다공질 매체를 통해서 희석되면서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분산 이렇게 해서 용어를 암기를 하시는 게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푸실 수 있으니까 좀 잘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11번 보시면은 파워 레벨이 80dB인 기계와 90dB인 기계를 동시에 가동한다면 음의 총합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이거 푸는데 2초 걸리면 안 돼요. 문제 읽는데 눈으로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답으로 푸시는데 2초는 너무했나? 한 5초 안에 푸셔야 되는 거죠. 5초 안에. 답 얼마예요? 90dB이죠. 왜냐하면 제가 문제풀이는 해드릴 거예요. 왜 90dB이 정답인가를 할 건데 일단 80dB하고 90dB짜리 기계 동시에 가동한다라고 하면 두 개의 그 기계의 파워 레벨의 차이가 몇 데시벨의 차이가 나냐면 10dB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기계 두 개가 동시에 운전을 했을 때 10dB 이상의 차가 있으면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0이랑 90이랑 두 가지 차이를 보면 10dB의 차이기 때문에 80dB짜리는 90dB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dB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80dB하고 90dB이니까 눈으로 바로 풀어서 바로 90 이렇게 나왔지만 10dB 이상의 차가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뭐 2dB, 3dB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음의 합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의 합을 계산할 때는 10 로그 10의 L1, 10의 10분의 L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산 방법에 대입하셔서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80이니까 8 바로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10의 10분의 90 그러니까 9 바로 대입하시고 로그값 푸실 때에는 웬만하면은 각각을 이제 조금 더 단순화해서 푸시는 게 계산 문제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10의 8승을 앞으로 빼고 1 플러스 10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로그 계산값에서 10의 8승 곱하기 1 플러스 10이랑 똑같거든요. 즉 이거 하면은 11이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로그에서, 로그 법칙에서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플러스 B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10 로그 10의 8승 더하기 10 로그
1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 로그 10에 8승하면 8이 앞으로 내려와서 80데시벨이 되는 거고 10 로그 11 해야 되는데 로그 11 값은 모르잖아요. 문제상에 제시가 돼요. 그래서 문제상에 11짜리가 1.04래요. 1.04에다 10 곱하니까 10.04잖아요. 그럼 제 계산하면 90.04데시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도 90.04데시벨이지만 우리는 이걸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소음에서 소음의 합을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볼 필요도 없이 작은 소리는 무시하고 큰 소리 위주로 수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2데시벨, 3데시벨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소음의 합에 얼마만큼의 증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도 있지만 그래도 계산식을 알아두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니까 공식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적환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적환장은 불법 투기가 발생해서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가능한 한 도시 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서 환경에 영향이 최소인 곳에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빨리 읽다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환경에 영향이 최소인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쵸? 하지만 도시지역에 가까워야지만 적환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적환장을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굳이 적환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환장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어떤 폐기물이 발생한 발생원부터 어디까지 처리장까지 거리가 멀 때 한 번에 옮기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시지역에서 발생원에서 어차피 적환장도 멀리 있을 거면 굳이 적환장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가능한 한 도시지역에서 거리가 멀어가 틀린 거고 뒤에 있는 말은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읽다 보면 앞에 있는 거를 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형의 문제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도시지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고 가능한 한 어떤 곳에 무게중심인 곳에 설치를 해야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작년인가에 서울시 시험 문제인가 지방시 시험 문제인가에 한번 출제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시험이다라는 건 모르지만 최근 2년 안에 시험 문제에 적환장이 출시가 된 거는 맞기 때문에 적환장이 설치하는 위치 선정 같은 것들은 잘 알아두시고 작은 규모들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도 설치를 하고 아까 첫 번째로 나온 것처럼 불법 투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도 적환장을 설치하면 어쨌든 간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미관적으로 4번에 보시면 처분지가 수집 장소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적환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에 2번. 13번에 가시면 제가 이거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웬만하면은 좀 오타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3번 풀긴 푸셨죠. 풀긴 푸셨는데 조금 뭔가 이상한 게 외우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고등식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한 독성이에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대기오염 물질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등식물에 대한 독성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장 식물의 독성이 강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불소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불소가 앞에 있는 거를 찾으면 바로 답은 나와요. 4번이라는 게 어쨌든 오류가 있건 없건 간에 4번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불소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염소, SO3, 그 다음에 SO2, 염화수소, 오존, 그 다음에 NO2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조금 더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나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소화합물보다는 조금 덜 독성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NO2나 NO, CO, CO2 이 순서예요. 그래서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염소, 그 다음 삼산화황, 이산화황 그래서 얘네를 그냥 속쓰라고 묶어서 보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 오존, 그 다음에 얘를 녹스라고 묶어서 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순서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리고 일산화탄소랑 녹스랑 헷갈리실 때는 일산화탄소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이산화탄소가 독성물질이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이산화탄소는 물론 독성은 아니지만 군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실내 공기의 오염의 지표가 된다 그랬는데 식물한테는 이산화탄소가 독소가 아니기 때문에 CO, CO2 요거는 가장 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보세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를 전달하는 걸 방해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흡곤란이라든지 청색증을 유발하고 블루베이비병을 유발한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식물에 미치는 영향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라서 녹스나 아니면 일산탄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4번 보시면은 불화수소랑 SO2까지는 맞아요. 그쵸? 속스가 앞에 있는 거. 근데 뒤에 보시면 NO2랑 CO랑 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지문에 맞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뒤에 있는 CO,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의 자리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하실까봐 미리 바꿔드리고 어쨌든 불소만 딱 찾으시면 바로 불소 다음에 불소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 불소가 다 없어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니까 불소라는 것만 외우시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염소를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에서 그래도 몇 가지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소, 염소, 황산화물, 그러니까 황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 오존, 뭐 녹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2 이런 식으로 쭉 줄쳐놓으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볼까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여기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 나오면 답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쵸? 선진국 나오고 개도국 나왔다라고 하면 답 바로 나와야 돼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청정개발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교토의정서에서 얘기를 하는 제도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배출권 거래제도, ET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이행제도, 세 번째가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제도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실 때 선진국이 개도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를 해서 온실가스 사업을 도와준 거죠. 선진국이.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개발도상국에서 개도국을 도와준 거니까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거예요. 하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선진국의 도움으로 했기 때문에 선진국도 그만큼의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청정개발제도라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동이행은요, 공동이잖아요. 그쵸? 비등비등한 어떤 기술력과 그 다음에 비등비등한 이론이 가지고 있는 두 선진국 간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일 때 공동으로 했으니까 공동 둘 다 크레딧을 부여를 하고 여기에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동이행제도예요. 그래서 공동이행제도에서는 하나는 선진국, 하나는 개도국 이런 말이 안 나요. 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청정개발체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는 선진국, 하나는 개도국이라는 말이 꼭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고 봐주시면 되고요. 배출권 거래제도는 뭐예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어떤 교토의정서의 협약, 기후변화 협약에 우리가 가입한 그런 국가들이 선진국이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이 3가지의 교토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제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14번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강변여가와 하상여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서술형을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문제를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요. 근데 강변여가, 하상여가를 비교하여라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강변여가가 뭐지? 하상여가가 뭐지를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조금 덜 실수하거든요. 강변여가, 하상여가 할 때 하상은 하천 바닥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천에 있으면 하천에 일반적으로 아래쪽이나 하천 측부에 존재하는 물들을 취수를 해서 즉 얘네들도 어쨌든간 하천 바닥이나 하천 측부에 존재하는 물을 빼 올리는 거니까 모래층이라든지 자갈층에 의해서 아주 소량이긴 하겠지만 여과는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하상여가예요. 근데 강변여가는 강이 있으면 강 주변으로부터 짧게는 80m, 100m 정도 흐른 지점에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퍼올리는 방법이 뭐 수평집수관을 사용을 하는지 수직집수정을 사용을 하는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키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강변여가는 강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법이고 간접 취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상여가 같은 경우에는 하천 바로 밑바닥이라든지 하천 바로 측부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여과하는 시간이 어때요? 길어요. 왜냐하면 지하수 중에서 토양 공급에 따라서 하루 동안에 뭐 몇 센치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00m를 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과 거리가 상당히 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여과가 많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체류 시간이 그만큼 많이 땅속에서 많이 체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상여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 바닥이나 하천 측부에서 바로 취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뭐 오랫동안 그 체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체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강변여과는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가 계속된 거고, 얘는 그래도 그 강변여과에 비해서는 산소가 조금 더 충분한 산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머릿속으로 강변여과 강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여과에서 취수하는 거, 이렇게 하상여과 하천 바닥에서 바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거, 이것만 아셔도 문제 푸시는데 수월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볼게요. 강변여과, 하상여과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적용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거 맞죠? 그쵸? 이런 지하수의 간접적인 취수를 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국토에 계속적으로 수자원 같은 것들을 보호하면서 지하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간접적으로 취수를 하면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두 번째로 강변여과보다 하상여과가 풍부한 수량을 얻을 수 있대요. 그쵸? 강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는 지점이랑 하천 바로 밑에랑 비교를 하면 수량은 누가 더 풍부해요? 하상여과가 더 풍부하죠. 세 번째로 보시면 오염물질이 여과 등으로 제거된 다량의 양질의 물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맞죠? 이거는 강변여과랑 하상여과랑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오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변여과가 여과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토질의 구조에 따라 틀려요. 아무리 강변여과 100m 지난 지점에서 우리가 했는데 여과 더 안 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정말 얘를 오답으로 한 건지는 끝까지 읽어봐야 알아요. 끝까지 읽어봐서 만약에 4번에 있는 지문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4번이 정답이고, 4번에 있는 지문도 아무리 봐도 맞아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일 수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4번으로 보시면 충격 부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저항 능력이 하상여과가 크나요? 아니죠. 하상여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오염을 여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체류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 부하의 저항 능력이 어때요? 상당히 작고 수질이 강변여과보다 안정한 편인가요? 아니잖아요. 불안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답이 4번이 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여과 등으로 제거된 다량의 양질의 물질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강변여과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다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양질의 물 확보는 뭐 강변여과가 더 양질일 수는 있으나 다량의 양질의 물은 뭐 하상여과가 더 많은 거니까 3번은 출제자의 의도로 봤을 때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틀린 거를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걸 통해서 강변여과, 하상여과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으로 넘어가시면 토양 유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식토는 분해 정도에 따라서 분해가 용이한 비부식질과 분해가 용이하지 않은 부식질로 나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보시면 유기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 토양의 염기화로 일시적인 양분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3번 토양 내 부식질은 토양의 함수율 증진 및 유지에 유효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함수율 증진이나 유지에 유효한 역할을 하는 게 부식질이 많잖아요. 뭐 부식질의 종류 기억나시나요? 풀부산이라든지 휴믹산이라든지 휴민이라고 하는 물질 세 가지를 토양에서 설명드렸는데, 네 번째로 보시면 펄비게이시드라고 하는 풀부산은 염기와 산을 모두 용해 가능한 토양 유기물의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풀부산 같은 경우에 산과 염기 모두 어떤 pH든 잘 용해해요. 그러니까 잘 용해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풀부산은 잘 용해한다. 그러면 휴믹산이라고 휴미게이시드라고 하는 휴민산은 알칼리에서만 용해돼요. 강산에서는 뭐 된다 그랬죠? 침전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방직 문제에 언급이 계속 돼요. 경력 경쟁이라든지 이랬을 때 여기에 풀부산이나 휴민산이라든지 아니면 휴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해성, pH에 따른 용해성, 침전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만이라도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풀부산은 어떤 pH건 상관없이 잘 녹는다. 그 다음에 휴믹 에이시드 같은 휴민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만 녹는다. 알칼리에만 용해되고 강산에서는 침전된다. 그 다음에 휴민, 마지막으로 휴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pH 조건에서 용존되지 않는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번도 맞는 설명이고 틀린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유기물이 너무 많대요. 유기물이 너무 토양이 많으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뭐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발생해요. 그럼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토양 내에 있는 지하수 같은 것들은 약산성을 띠는 거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쵸?
그러면 유기물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약산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가 되죠. 그쵸? 토양이 염기화가 아니라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서 토양 내에 부착되어 있는 무기, 염류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어때요? 용출, 용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바깥으로 용탈되니까 토양 자체에서는 양분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유기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 토양이 염기화냐 산성화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 근래 들어서 시험 문제가 뭐 2017년도, 2016년도 계속 들어서 CEC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CEC와 관련해서 토양의 산성화와 관련을 하고 토양의 산성화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17번 볼게요. 제 이론 시간에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이크롬산칼륨이라는 거예요. K2CR2O7 바로 나와야 돼요. 몇 가? 6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이크롬산칼륨 6가. 그 다음에 KMNO4 과망한산칼륨 몇 가? 5가 이렇게 나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COD를 측정할 때 적정에 사용한 0.01 몰롱도 K2CR2O7 1mm는 산소 몇 mg에 상당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 학생들이 보시기에는 계산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COD에 대한 정의를 되게 심오하게 다룬 문제예요. COD라는 게 뭐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이 있으면 이 유기물을 BOD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화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우리가 BOD라고 하죠. 그쵸?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을 산화분해하기 위해서 KMNO4라는 과망한산칼륨이나 K2CR2O7이라는 다이크롬산칼륨 같은 산화제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물이 많다라고 하면 산화제를 많이 넣어야지 유기물을 산화분해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많이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화학적인 산화제의 소비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유기물량이 얼마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COD예요. 그 보시면 COD가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니까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나는 단 산소를 쓴 게 아닌데 뭘 쓴 건데 산화제를 소비한 건데 이 산화제 소비량을 만약에 이게 산화제가 아니라 산소라면 몇 미리그램 정도 쓰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COD예요. 그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K2CR2O7 같은 다이크롬산칼륨을 요만큼 썼대. 그럼 그거는 산소라고 환산하면 얼마만큼 정도 돼? 라고 환산하는 문제예요. COD의 정의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단순 이제 계산 문제라고 풀면 일단 K2CR2O7 다이크롬산칼륨과 그 다음에 산소와의 당량비를 취해야 돼요. 다이크롬산칼륨이 이만큼 들어간 거는 산소 몇 미리그램이 상당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취할 때는 당량비를 취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K2CR2O7이 1당량 들어갔다라는 것은 산소도 1당량 소비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량비를 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단위를 EQ라고 하는 당량으로 단위로 환산해야 되겠구나. 그럼 문제상에 제시된 것이 0.01 몰롱도 K2CR2O7이 1mm에 상당한데요. 0.01 몰롱도 K2CR2O7 1mm가 있대요.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몰 퍼 리터로 넣으면 몰을 그람으로 고치고 그람을 2kg로 고쳐야 되거든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앞에서 제가 뭐 설명드렸죠? 몰농도에다가 뭐 곱하면 가수 곱하면 바로 뭐 나와요? 노르말 농도 나와요. 그 0.01 몰농도면 몰 퍼 리터 해가지고 2kg 환산하는 것보다 얘 몇 가니까? 6가니까 바로 0.6가니까 0.06 2큐 퍼 리터로 환산해서 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0.06 2큐 퍼 리터만큼 다이크롬산칼륨이 1리터 안에 0.06 당량만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1리터 안에 저만큼 농도가. 근데 실제로는 1리터가 아니잖아요. 몇 밀리래요? 1ml니까 여기에 1ml를 넣고 단위 환산을 해줘서 그럼 계산하시면 0.06 당량 2큐 퍼 리터짜리 1ml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K2CR2O7의 양은 얼마 정도이다 라고 하는 당량 값이 나오는 거죠. 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당량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산소라면 산소는 몇 미리그램에 상당하느냐 라고 했으니까 산소를 X라고 놓고 X 미리그램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좌측 항이 2kg 맞췄기 때문에 오른쪽 항도 몇 당량에 상당하느냐 라고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1당량은 16 나누기 2
제가 이거 32라고 분자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원자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산소 원자에 상응하는 양. 그래서 단위원산만 1g은 10의 3승 mg 이렇게 해서 단위원산 해주시고, 그러면 남는 값은 x를 구하시는 거니까 x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키면 0.06, 여기 밑에 10의 3승, 그 다음에 이거 저쪽으로 이항하면 8, 10의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10의 3승, 10의 3승, 8, 6의 48, 0.48. 0.48mg에 상당하는 값이네요. 그래서 산화제가 K2CR2O7이라는 다이크롬산 칼륨이 0.01 몰농도짜리가 1ml 들어갔다는 얘기는 만약에 산소라면 0.48mg 쓴 거랑 동일한 값이라고 우리가 환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0.48mg의 산소를 쓴다라는 것 자체 COD의 정의고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운 역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정답은 1번이죠. 그쵸? 1번 볼게요. 기억번. 대기 중에 오염물질의 확산과 이동이 억제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수평적인 확산이랑 수직적인 확산이 있으면 어떤 확산을 억제를 시켜요? 수직적인 확산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직이라는 말을 수평이라고 해서 경력경쟁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좀 아는 문제일수록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공기층이 기온 역전은 대단히 어때요? 안정한 층으로 대류 현상이 억제되죠. 그쵸?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공기층이 대단히 안정한 층으로 대류 현상이 억제된다. 디귿번 보시면 수직적인 확산이 수평 확산에 비해서 활발하나요? 아니죠? 반대죠. 리을번에 보시면 침강성 역전은 고기압권 내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단열 압축으로 기온이 승온하면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빨리 읽으면 헷갈릴 수 있는 어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침강성 역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권 내에는 맞아요. 그쵸? 근데 고기압권 내에서 고기압이니까 무겁잖아요. 공기가 밑으로 뭐예요? 항상 침강하죠. 침강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기 밀도가 증가하고 그 공기의 분자의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단열 압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어때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층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침강성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온 역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기억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으니까 옳게 고쳐서 잘 봐두시고요. 19번으로 넘어가셔서 집진장치의 집진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 관성력 집진장치, 중력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의 각각의 집진효율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또 뭐 얘네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심력 집진장치는 사이클론 하부에 원추 하부의 반경이 커질수록 효율이 증가한다는데 원심력 집진장치 하시면 기억나셔야 되는 거 분리계수 기억나셔야 돼요. 그쵸? 분리계수는 RG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해서 원추의 반경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분리계수가 커지고 분리계수가 커질수록 원심력이 증가해서 이 중력에 비해서 원심력이 얼만큼 큰가를 분리계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R은 그 원추 하부의 반경을 말하는 거고 G는 중력과 속도 말하는 거고 V는 속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리계수가 커지고 분리계수가 커질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경이 커질수록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관성력 집진장치는 관성력을 기준으로 해서 방해판을 만들고 충돌판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충돌해서 떨어지는 걸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때 떨어질 때 바닥에서 떨어지기 직전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와야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떨어지고 나서 기류가 바뀔 때에는 기류의 속도가 낮아야지만 빨리 아래쪽으로 더 다시 날아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각도를 기류 방향 전환 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내지는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속도로 왔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만큼의 각도를 가졌고 얘는 이만큼의 각도를 가졌어요. 각도가 작아야지만 어때요? 더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리 효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류의 방향 전환 각도는 어떻고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충돌을 하면서 힘을 잃는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 전환 횟수는 많을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에서 틀린 거는 기류 방향 전환 각도가 어때야 된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것만 고치시고 뒤에 있는 설명은 맞으니까 옳게 고쳐서 알아두시고요. 3번에 보시면 중력 집진장치 나오면은 공식 효율 집진 효율을 그때그때 생각하셔도 되지만 미리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력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 계산하는 식은 얘가 침강실의 높이죠. H 그 다음에 처리가스의 속도 그 다음에 침강실의 길이, 침강하는 속도, 만약에 다단이다라고 하면 단의 개수. 맞죠?
이렇게 해서 물론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길수록 침강 효율이 증가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공식으로 파악하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중력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은 침강실 높이가 작고 맞네요? 작고 작을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다단위일수록 단수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다단위의 경우에 단수가 작을수록이라니까 뒤에가 틀렸네요. 단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단수가 많으면은 단수가 커지면은 압력 손실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근데 효율은 증가한다라는 거 공식을 통해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도 그래서 앞에 내용은 침강실 높이가 작고는 맞는데 단수가 많을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그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옳은 설명은 당연히 4번이겠네요. 4번 보시면 여과 집진장치의 겉보기 여과 속도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미세 입자를 포집할 수 있어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 했어요. 여과 집진장치는 그 포집할 때 그 여과 속도, 겉보기 여과 속도가 작아야지만 집진 효율이 늘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 피해 현상으로 가장 거리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시안은 호흡 효소 기능을 마비시키고 시안은 CN이잖아요. CN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청산가리 만들 때 시안 같은 거 들어간다. 되게 상당히 유독한 물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호흡 효소 같은 것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상당히 유독한 물질이고요. 페놀 이랬거든요. 페놀은 냄새나요. 악취, 아주 심한 악취. 옆에 있는 칼슘 대사장이 누구예요? 칼슘 그러면 칼슘 대사장이니까 몸의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칼슘이잖아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은 뼈가 뚝 부러지거나 골연화증이라고 해서 뼈가 약해지거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모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프다. 이따이 병과 관련이 있는 게 칼슘 대사장이고요. 이따이 병은 뭐 중독 증상이에요? 카드뮴 중독 증상이잖아요. 그쵸? 페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한 악취와 그 다음에 불쾌한 맛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게 페놀이에요. 세 번째로 보시면 메틸수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유해한 수은의 한 종류로 중추신경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뇌장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수은에 중독되면 이게 중추신경이 거의 그 어떤 언어, 청각 이런 모든 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장애라든지 아니면 보행장애라든지 청력장애 같은 것들이 다 올 수 있는 게 이제 중추신경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이라고 하는 PCB는 카네미유증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 카네미유증의 증상이 뭐 피부에도 장애를 줄 수 있고 황달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문제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저랑 같이 풀 때는 그렇게 막히는 부분이 없는데 혼자서 풀다 보면은 꼭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풀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실제 시험에서 이제 실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틀리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2회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할게요.